검사되기만 4개월. 프락스 병원은 제게 기다리다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넉 달 걸릴 검사가 한국 병원에선 단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걱정 마라. 이 6년근 인삼 약선축이 너를 꼭 일으켜 세울 거다. 시한부 며느리가 수십억 매출의 자수갤러리 대패가 되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대기표에는 숫자 120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감각이 사라지고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가는 병에 걸렸는데 프랑스의 가장 유명하다는 대형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받으려면 넉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번호표를 쥐고 있던 저는 서서히 식어가는 제 체온을 느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서진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치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채 제발 아내를 먼저 봐달라고 오열했지만 의사는 규정이라며 차갑게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남편의 절규를 들으며 저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이 굳어가는 얼굴로 그저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하루하루 몸이 굳어가며 숨조차 쉬기 버거워지는데 그저 규칙이라는 이유로 차가운 병원 복도에 내몰린 채 기약 없는 시간만 견뎌야 한다면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줄리에트라고 합니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라 불리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 자수와 깊은 사랑에 빠진 예술학도였습니다. 비단실이 만들어내는 그 오묘하고도 깊은 색감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천 위에 피어나는 무궁화와 모란의 자태는 저의 온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학 시절 우연히 접한 한국의 전통 공예품 전시에서 저는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을 느꼈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섬세하게 꼬인 명주실의 촉감과 바늘 끝에서 피어나는 동양의 신비로운 곡선은 서양의 미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한국의 예술에 푹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남편 서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진은 파리로 유학을 온 한국의 건축학도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무거운 자수 관련 서적들을 들고 가다 바닥에 쏟아버렸을 때 곁으로 다가와 흩어진 책들을 말없이 주워주던 그의 따뜻한 손길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쏟아진 책들 사이로 보이던 한국의 전통 매듭 사진을 보며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그날부터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나누며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오랜 종갓집 장손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국에서 저와 함께하며 매일 아침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주던 그의 헌신은 제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뿌리였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사실에 그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묵묵히 저희의 사랑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가을 파리의 작은 갤러리에서 저의 첫 한국 전통 자수 개인전을 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명주실을 바늘 귀에 꿰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그 평범했던 오후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따스한 햇살, 캠퍼스 위로 내려앉던 먼지 알갱이들, 그리고 주방에서 들려오던 남편의 도마 소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께 선물로 드릴 십장생도 자수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거북이의 등껍질 무늬를 수놓기 위해 아주 가느다란 금살을 바늘에 꿰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아주 조용히 제 삶을 덮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른쪽 손끝에서 느껴지던 미세한 저림은 그저 무리한 작업 탓이려니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자수 틀을 쥐고 있던 손가락이 갑자기 제멋대로 뒤틀리더니 바늘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바늘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그 작은 쇳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모든 평화가 깨어지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마비는 순식간에 팔을 타고 올라왔고 이내 어깨를 지나 등줄기까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뒤따랐습니다.
마치 수만 개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캠퍼스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놀라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달려온 남편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며 저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겨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진은 저를 안아들고 맨발로 뛰어나갔고 우리는 파리에서 가장 크고 권위 있다는 대형 병원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남편은 제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눈을 감지 말라며 조금만 버티면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널 고쳐줄 거라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역시 프랑스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만 하면 곧바로 원인을 찾고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시민으로서 조국의 의료 시스템이 저를 외면할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차갑고도 거대한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 코를 찌르던 알코올 냄새와 수많은 환자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너무나도 평온해 보이다 못해 무관심해 보이는 의료진들의 건조한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저를 곁눈질로 확인한 간호사는 당장의 외상이 없어 보인다며 접수처로 가 번호표를 뽑으라고 말했습니다. 제 몸은 이미 허리 아래로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대기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눕혀진 채 저는 몇 시간이고 멍하니 천장의 형광등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제 옆에는 크게 다쳐 신음하는 사람, 열에 들떠 우는 아이들이 가득했지만 의사들은 매뉴얼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천천히 순서를 부를 뿐이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서두르는 문화에 익숙하고 무엇보다 가족의 아픔 앞에서 앞뒤를 가리지 않는 남편. 서진에게 이곳의 속도는 숨막히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수십 번도 넘게 접수처를 찾아가 아내가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기다리세요. 당신보다 먼저 온 환자들이 있습니다. 절차를 따르세요. 서진의 눈자위가 붉게 충혈되고 그의 셔츠가 땀과 눈물로 얼룩지는 동안 제 다리의 감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 기괴하고 무서운 감각은 저를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꼬박 반나절을 대기한 끝에 마침내 신경과 전문이라는 베르나르 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제 기본 엑스레이 사진과 간단한 신경 반응 검사 결과를 힐끗 보더니 무감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우 희귀한 신경계 질환으로 의심됩니다. 정확한 병명을 알기 위해서는 뇌와 척수 전체를 아우르는 정밀 MRI 검사와 뇌척수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병명을 알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남편 서진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당장 그 검사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제발 가장 빠른 시간으로 수술실이든 검사실이든 잡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르 박사가 서류를 넘기며 뱉은 말은 우리 부부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이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가 수백 명입니다. 현재 예약 상황으로는 가장 빠른 검사일이 4개월 뒤입니다. 당장 입원을 한다고 해도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으니 진통제를 처방해 줄 테니 집에 가서 대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서진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걷지도 못하고 마비가 상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넉 달을 기다리라는 건 그냥 집에서 마비가 심해지는 걸 지켜보며 생명의 불씨가 꺼지기를 기다리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서진의 절박한 외침에 베르나르 박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유감이지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자에게 평등한 의료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만 특별 대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평생을 살아온 조국,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프랑스의 합리적이고 평등하다는
그 시스템이 생명이 위급한 저에게는 잔혹한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서류상의 대기번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복도로 쫓겨나듯 나온 서진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흐느꼈습니다. 그의 핏발선 눈동자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제 마비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눈물은 분명 뜨거웠을 텐데 저의 굳어버린 피부는 그 온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이 끔찍한 단절감.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섬세하게 바늘을 쥐고 아름다운 자수를 놓던 이 손이 이제는 남편의 눈물조차 닦아주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한국의 종갓집에서 귀하게 자라며 언제나 의젓하고 듬직했던 그가 이국 땅의 낯선 병원.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팡이조차 쥘 힘이 없어 그저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분주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구두코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저와 서진만이 시간이 멈춘 공간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낭만을 즐기고 있을 저 아름다운 구조물이 오늘따라 저를 억누르는 거대한 철창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병원에는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밴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제 몸은 얼음장처럼 굳어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부근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비 증세가 서서히 폐 주변 근육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넉 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서서히 숨이 멎어가는 제 자신을 바라만 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응급실 복도의 조명도 일부 꺼졌고 어둠 속에서 오직 간호사 스테이션의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과 규정이라는 완고한 철벽 앞에서 한낱 개인의 고통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의사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미친 듯이 무언가를 검색하고 쉴 새 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깊은 새벽일 텐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그의 절박한 통화 내용을 들으며 저는 서서히 의식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고 시야의 가장자리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예술도 사랑도 젊음도 파리의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허무하게 끝이 나는 걸까? 굳어버린 다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체념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식어빠진 손을 덥석 쥐는 억센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서진의 얼굴이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절망이 아닌 무언가 결연한 의지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체온은 제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생명선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그의 얼굴에 서린 그 슬픔과 죄책감을 또다시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자수를 사랑했던 여자는 이제 스스로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는 짐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위해 낯선 타국에 정착해준 남편에게 남은 평생 병수발을 들게 할 수는 없다는 슬픈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여보려 했지만 턱 근육조차 뻣뻣하게 굳어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 하고 쉰 소리처럼 새어나온 제 부름에 그는 제 손에 자신의 이마를 파묻고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이 간혹 우리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무관심하게 지나쳐갔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도시의 완벽한 이방인이자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휠체어의 바퀴가 병원 복도의 대리석 바닥에 닿는 차가운 촉감이 마치 제 남은 시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팍을 찌르는 듯한 통증은 점차 규칙적인 박동처럼 변해갔습니다. 통증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제 몸이 서서히 굳어감에 순응하고 있다는 무서운 증거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 거닐던 센 강의 산책로를 떠올렸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맡았던 빵 굽는 냄새,
거리 악사의 흥겨운 아코디언 소리. 그 찬란했던 기억들이 마치 수백 년 전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은 수많은 후회와 미련으로 어지러웠습니다. 한국의 시어머니께 직접 수놓은 비단보를 선물해드리겠다던 약속은 어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남편의 고향, 그 아름답다던 한옥의 처마 끝은 영영 보지 못하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절망적인 생각들이 저를 계속해서 끌어내렸습니다. 베르나르 박사의 무심한 얼굴과 무심하게 찍혀있던 대기표의 숫자. 120이라는 숫자가 제 망막에 잔상처럼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병원 측에서는 로비의 환자들에게 담요 한 장씩을 나누어주며 자리를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병동으로 올라가지 못한 채 남겨진 이들은 우리 부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간호사가 건네준 거친 질감의 회색 담요를 받아들고는 제 굳어버린 다리와 어깨를 꽁꽁 싸매주었습니다. 담요에서는 병원 특유의 강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저의 후각을 강하게 자극하며 여기가 현실임을 뼈저리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담요를 여며주는 서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버티고 있지만 그 역시 속으로는 엄청난 공포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진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어떤 거대한 결심이 자리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다정하던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벼랑 끝에 선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결연하고도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담요를 덮은 제 몸을 강하게 끌어안으며 제 귓가에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차가운 뺨에 닿을 때 굳어버린 제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몸을 감싸고 있는 회색 담요의 거친 보풀이 제 뺨을 스칠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고요하다 못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따금씩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청소부의 카트 구르는 소리만이 이 정막을 깰 뿐이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바퀴가 바닥의 타일 이음새를 넘어갈 때마다 나는 규칙적인 소음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서진은 두 손으로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있는 것을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오랜 종갓집 제사를 돕고 타국에 나와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가족을 부양하느라 생긴 훈장 같은 굳은 살이었습니다. 그 거칠고 든든한 손이 지금 제 차가운 피부에 닿아 열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의 시계는 이미 멈추어 버렸지만 몸의 고통은 1분 1초가 다르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발끝에서 시작된 마비는 이제 허리를 지나 가슴 밑동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마실 때마다 흉곽이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입안은 바짝 타들어가 마른 쇠맛이 감돌았고 침조차 삼키기 어려워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줄리에트, 내 눈을 봐. 서진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눈꺼풀을 들어 올려 그의 눈동자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검고 깊은 눈동자 안에 창백하게 질려 숨을 헐떡이는 제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 속에 제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여서 저는 다시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제 고개를 부드럽게 지탱하며 시선을 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나 슬픔을 넘어선 어떤 절대적인 확신과 헌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견뎌, 제발. 내가 널 어떻게든 살릴 거야.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의 한국어 억양이 섞인 프랑스어 발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소라면 다정하게 웃으며 교정해 주었을 그 투박한 억양이 지금은 저를 세상에 붙들어 매는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의 최고급 병원은 저를 포기했고 제가 믿었던 합리적인 시스템은 저를 기다림의 대기석에 앉혀두었지만 이 이방인 남편 하나만큼은 온몸으로 제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정이 무엇이든 저는 그저 이 굳어버린 몸을 온전히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의 틈바구니에서 살고 싶다는
저의 가장 간절한 무언의 눈물이 서진의 거친 손등 위로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거친 두 손이 제 차가운 뺨을 감싸 쥐고 있던 그 찰나의 순간 멈춰있던 제 세상의 시계바늘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결연한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폐부를 찌를 때마다 흉곽이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서진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이 저를 유일하게 현실에 붙들어두고 있었죠. 서진은 제 뺨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줄리에트, 우리 한국으로 가자. 내가 다 준비했어. 서진의 입에서 나온 한국이라는 단어는 제 굳어버린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이 몸을 이끌고 10시간이 훌쩍 넘는 비행을 견뎌야 한다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진의 눈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 호흡이 멈추면 어쩌려고 그래, 서진. 제 질문에 서진의 미간이 깊게 패였고 핏발선 눈동자에는 짙은 고통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곧바로 입술을 굳게 다물고는 제 차가운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널 잃느니 내 조국에서 내 모든 걸 걸고 널 살려낼 거야. 서진의 단호한 대답 뒤로 무거운 침묵이 병원 복도를 짓눌렀습니다.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만이 우리의 침묵 사이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남자의 무모하리만치 거대한 사랑 앞에서 제 알량한 두려움은 사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돌이 되어 온기가 식어가느니 남편의 나라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잡아보고 싶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서진은 저의 자해 퇴원을 강행했습니다. 밤새도록 연락을 취했던 곳은 한국의 어느 대학병원 중증 응급센터였다고 했습니다. 베르나르 박사를 비롯한 프랑스 의료진들은 서진의 결정을 말도 안 되는 짓이라며 만류했습니다. 비행 중 기압 변화로 인해 호흡근 마비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도 덧붙였죠. 서류에 서명하는 서진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저는 휠체어에 앉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건네는 퇴원 확인서의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마치 제 절망의 선고문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진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겠다고 병원 측과 홀로 싸우는 저 넓은 어깨를 이제는 제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 센 강변에서 넘어졌을 때 아버지가 일으켜주시던 그 든든했던 손길을 떠올리며 저는 서진이 이끄는 이 위험한 도전에 제 남은 생명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와 앰뷸런스에 오르던 그 이른 아침의 공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파리의 아침 안개는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길바닥에 구르는 마른 낙엽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앰뷸런스의 차가운 철제관이 침대에 눕혀지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한기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파리의 풍경들이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채색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크루아상을 사 먹던 동네 빵집, 서진과 손을 잡고 걷던 몽마르트르 언덕의 골목길. 그 모든 찬란했던 나의 일상들이 이제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구급차의 흔들림이 제 마비된 몸을 이리저리 튕겨낼 때마다 뼛속까지 시린 통증이 밀려왔지만 서진은 제 흔들리는 몸을 온몸으로 안아 고정하며 끊임없이 제 귓가에 괜찮다며 속삭여 주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설레는 표정으로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 사이에서 산소통을 매달고 들것에 실려 이동하는 제 모습은 철저히 이질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제 굳어버린 얼굴 위로 쏟아질 때마다 저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특수 휠체어로 옮겨진 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탐지기의 경고음이 울릴 때마다 제 심장도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비행기 탑승구로 향하는 긴 복도를 지나며 저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이륙을 준비하는 거대한 항공기의 꼬리 날개를 보았습니다. 저 육중한 고철 덩어리가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저 하늘 위에서 영영 눈을 감게 될까? 비행기 입구에 다다르자 승무원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기내, 특유의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탑승교의 금속 이음새를 덜컹하고 넘는 순간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낭만의 도시 파리와 영원히 단절되는 듯한 아득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기내의 차가운 공기가 제 마비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특수 침대석에 제 몸을 고정하는 벨트 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제 위로 두꺼운 기내용 담요를 덮어주며 행여나 제 체온이 떨어질까봐 담요 자락을 꼼꼼히 여며주었습니다. 담요에서 나는 미세한 먼지 냄새와 기내 특유의 방향제 냄새가 뒤섞여 제 코끝을 찔렀고 그제야 저는 정말로 파리를 떠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수화물을 싣는 작업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비행기의 거대한 엔진이 서서히 예열을 시작하며 만들어내는 낮고 웅장한 진동이 제 굳어버린 등줄기를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진동보다 제 심장을 더 강하게 때린 것은 다치기 직전에 기내 출입문을 거칠게 밀치며 들어온 익숙한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안 돼, 당장 내 딸을 끌어내려. 퍼스트 클래스 구역의 고요를 산산조각 내는 그 고압적인 목소리. 저는 눈을 뜰 수조차 없는 굳은 얼굴이었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짙은 우디 향의 향수 냄새 고급 가죽 구두가 카펫 바닥을 지식이며 다가오는 소리. 저의 아버지 프랑스 굴지의 섬유 기업 회장인 로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아셨는지 항공사 고위층과의 인맥을 총동원해 이륙 직전에 비행기 안까지 들이닥친 것입니다.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서진의 넓은 등이 제 시야를 가렸지만 아버지가 거칠게 서진의 어깨를 밀쳐내는 소리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딸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냐, 그 몸으로 14시간 비행은 자살 행위라는 걸 몰라. 아버지의 분노에 찬 질문이 비행기 천장을 때렸습니다. 서진은 뒤로 밀려나면서도 다시 굳건하게 제 앞을 막아서며 대답을 주저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꽉 쥔 주먹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돌려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단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던 완벽한 은발은 땀에 젖어 헝클어져 있었고 최고급 실크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아버지의 푸른 눈동자에는 딸을 향한 안타까움보다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대한 지독한 분노와 경멸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최고 의료진들도 포기한 걸 그 미개한 동양의 병원에서 고치겠다고. 당장 짐 챙겨서 내려 정밀 검사를 받으려면 넉 달을 기다려야 한다면 내가 내 돈을 다 써서라도 순서를 앞당겨 볼 테니까. 아버지의 윽박 지르는 소리에 기내의 승무원들조차 얼어붙어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아버지의 매서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넉 달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줄리에트의 숨이 멎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줄리에트는 지금 홀몸이 아닙니다. 서진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단어에 기내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침묵. 끔찍하리만치 무거운 침묵이 우리 셋 사이를 짓눌렀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조차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서기 직전 혈액 검사를 통해 제가 임신 5주 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뱃속에 서진과 저의 핏줄 그토록 바랐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베르나르 박사는 그 축복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도 잔인한 선고를 덧붙였습니다. 임신 상태로는 강한 신경계 약물을 쓸 수 없으니 당장 아이를 지우고 치료대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 몸이 굳어가는 와중에도 아이를 지워야 한다는 그 말은 제 영혼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붉어졌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하게 질리더니 이내 더 무서운 경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서진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임신이라니, 이 끔찍한 병에 걸린 와중에 그 알량한 핏줄을 지키겠다고 당장 아이를 지우고 파리에 남아라. 너는 로랑 가문의 후계자야. 저런 동양인 녀석과 이름 모를 병원에서 개죽음을 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어. 당장 그 녀석과 이혼하고 수술대에 올라. 아버지의 단호한 명령. 그것은 제가 평생 겪어온 아버지의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효율과 이성 가문의 명예만을 중시하는 완벽하고도 차가운 세계. 저는 제 배 위에 올려진 굳어버린 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제 안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매일 아침 따뜻하게 끓여주던 보리차 냄새에 내 손을 쥐고 기도하던 그의 투박한 손길. 그 따뜻한 온기를 포기하고 아이를 죽이고 다시 저 차가운 병원 복도의 대기석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선택해라, 줄리에트. 당장 그 녀석의 손을 놓고 파리에 남는다면. 내 모든 재산을 동원해서라도 널 살리겠다. 하지만 만약 기어코 저 녀석을 따라 그 낯선 나라로 떠난다면. 넌 이 시간부로 로랑 가문의 딸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된 갤러리 신탁. 기금 파리의 저택까지 모든 것을 몰수하겠다. 아버지의 최후 통첩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평생을 사랑했던 파리의 예술계에 제가 피땀 흘려 일군 갤러리, 그리고 안락했던 모든 과거를 인질로 삼아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에서 무일푼의 환자로 시작해야 한다는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설득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슬프고도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겠노라고.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기억들. 아름다운 파리의 노을, 어머니가 남겨주신 앤틱 가구들, 갤러리, 오프닝 날 마셨던 샴페인의 달콤함. 그 모든 화려했던 프랑스에서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호흡을 애써 가다듬으며 온 힘을 쥐어짜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턱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아 발음이 지식이듯 새어나왔지만 제 의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힘겹게 내뱉은 제 부름에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살고 싶어요. 규정과 확률에 갇혀서 내 아이를 죽이고 차가운 병실에서 넉 달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나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 곁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침묵. 아버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눈물 젖은 얼굴로 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갤러리도 로랑이라는 이름도 다 가져가세요. 저는 이제 서진과 함께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제 입술을 비집고 나온 그 쉰 목소리에 아버지는 마치 길거리에 오물을 보듯 저를 한번 경멸스럽게 내려다보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바닥에 깔린 두꺼운 최고급 양탄자가 아버지의 가죽 구두 발자국 소리를 먹어 삼켰지만 제 심장에는 그 멀어지는 발걸음이 천둥처럼 거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기내를 완전히 빠져나가고 이윽고 육중한 비행기 출입문이 거칠게 닫히는 그 기계음은 제 28해에 찬란했던 파리지앵으로서의 삶이 영원히 끝났음을 알리는 잔혹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밀폐된 기내 안으로 서늘하고 인공적인 공기가 순환하기 시작했고 저는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돌덩이 같은 몸뚱이로 특수 침대석에 결박된 채 흐릿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내달리며 뿜어내는 거대한 엔진의 진동이 척추를 타고 목덜미까지 올라올 때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이를 악물며 몰려오는 지독한 회한과 공포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서진아. 제가 갈라지고 메마른 목소리로 남편을 부르자 창밖을 응시하던 서진이 황급히 제 얼굴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크고 거친 두 손이 제 이마에 맺힌 차가운 식은땀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나 정말 잘한 선택일까? 내 갤러리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조국도, 심지어 나를 낳아준 아버지까지 다 버렸는데 만약 한국에서도 나를 못 고치면 어떡해?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린 제 질문에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제 뺨을 자신의 얼굴에 깊이 비벼주었습니다. 그의 턱에 난 까슬까슬한 수염이 제 마비된 피부 위를 스치는 그 미세한 감각만이 제가 유일하게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이었습니다. 줄리에트, 넌 내 아내고 내 아이의 엄마야.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너와 우리 아기를 살릴 거야.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널 포기하지 않아. 서진의 깊고 검은 눈동자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만큼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낸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투박한 목소리에 온전히 제 영혼을 기대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 뱃속 아주 깊은 곳에서 아직 형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5주 차이. 작은 생명이 두려움에 떠는 엄마를 위로하듯 아주 미세한 박동으로 온기를 내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짐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14시간의 기나긴 비행은 뼈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끔찍한 육체적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서히 굳어버린 제 근육들은 상공의 기압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따금씩 제멋대로 끔찍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흉곽이 옥죄어와 숨이 턱턱 막혔고 저는 산소 마스크의 의지에 짐승처럼 헐떡여야 했습니다. 고통에 젖은 제 억눌린 신음소리가 고요한 퍼스트 클래스 공간을 메울 때마다 저는 차라리 이대로 비행기 바닥으로 추락해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단 1분 1초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얼음장처럼 굳어가는 제 팔다리를 피가 날 정도로 주무르고 피가 통하지 않아 보라색으로 질려버린 제 발끝에 뜨거운 입김을 끊임없이 불어넣었습니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심하게 요동칠 때면 혹여나 제 마비된 몸이 침대 밖으로 굴러떨어질까봐 온몸으로 저를 짓누르며 껴안았습니다. 그 길고 어두운 밤의 시간 동안 저는 수백 번도 넘게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음 짓던 제 과거의 우아했던 모습이 신기루처럼 아른거렸고 그럴 때마다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제 배를 덮은 담요 아래의 작은 아이만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기내에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비행기의 거대한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발생한 거친 마찰음이 온몸의 뼈를 때렸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기체의 흔들림이 잦아들고 출입문이 열리며 낯선 공기가 기내로 밀려 들어오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파리의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약간의 습기를 머금은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알 수 없는 매콤한 흙내음이 뒤섞인 생경한 공기. 그것이 제가 남편의 나라, 제 아이의 두 번째 조국에 도착해 처음으로 들이마신 숨이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한국의 특수 의료진들이 빠르고 일사불란하게 비행기 안으로 진입했고 저는 순식간에 특수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스치듯 바라본 한국의 하늘은 무서울 정도로 맑고 파랬으며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다리와 빌딩 숲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낯선 고속도로를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쏜살같이 스쳐 지나가는 이해할 수 없는 기호 같은 간판들, 빼곡하게 들어선 잿빛 아파트의 장벽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산등성이의 낯선 굴곡들. 모든 것이 제가 평생 보아온 우아한 유럽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극한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이역만리 타국에 전신이 마비된 채 버려졌다는 끔찍한 고립감이 제 숨통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만약 이 나라의 병원조차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서진의 부모님이 흉측하게 굳어버린 데다 뱃속에 혹까지 달고 온 짐 덩어리 외국인 며느리를 문전박대한다면 나는 이대로 이 낯선 길바닥에서 천천히 굳어 죽어야 하는 걸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초점 잃은 눈으로 숨을 헐떡이는 저를 보며 서진은 제 손을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 왔어, 줄리에트. 이제 정말 다 왔어. 내 고향집이야. 구급차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굽이진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거친 흙길을 달리며 차체가 심하게 요동쳤고 덜컹거릴 때마다 제 등줄기를 타고 끔찍한 통증이 번져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앙상한 겨울 나무들과 돌로 쌓아 올린 야트막한 담장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구급차가 거친 엔진음을 멈추고 선 곳은 어느 낡고 오래된 한옥의 거대한 대문 앞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검게 칠이 벗겨진 거대한 나무문, 그리고 처마 끝에 매달려 매서운 겨울바람에 쓸쓸하게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이 낯선 고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뒷문이 활짝 열리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무감각한 뺨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싣고 차에서 내리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차라리 다시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도망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파리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며 수많은 귀빈들을 여유롭게 상대했던 저였지만 지금의 저는 스스로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는 비참하고 쓸모없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서진이 굳은 얼굴로 낡은 나무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심하게 떨리는 손이 육중한 쇠문 꼬리를 움켜쥐는 것을 보며 저는 들이마시던 숨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저 무거운 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환대일까? 아니면 이방인 병신 며느리를 향한 끔찍한 멸시와 절망일까? 서진이 천천히 문고리를 당기자 끼익 하는 둔탁하고 기괴한 마찰음이 고요한 시골 마을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제 굳어버린 심장이 금방이라도 흉곽을 뚫고 나올 듯 미친 듯이 박동하기 시작했고 저는 덜덜 떨리는 눈동자로 서서히 열리는 그 어두컴컴한 문틈 사이를 절망적이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응시했습니다. 끼익 하는 기괴하고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나무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 굳어버린 눈동자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대문 안쪽 마당 한가운데 얼어붙은 듯 서 계신 서진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서진의 어머니, 즉 저의 시어머니는 낡은 앞치마에 흙 묻은 손을 한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서 계셨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계시던 시아버지 역시 들고 계시던 도끼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너클 잃은 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저를 응시하셨습니다. 그 두 분의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의 서린 감정은 결코 낯선 외국인 며느리를 향한 분노나 혐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먼 타국에서 번듯하게 성공하여 웃으며 돌아올 줄 알았던 귀한 아들이 다 죽어가는 이방인 아내를, 그것도 산소 마스크의 의지에 옴짝달싹 못하는 처참한 상태로 데려온 것에 대한 순수한 충격과 비통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두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얼굴을 감싸 쥐고 마당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서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노?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였지만 뼈에 사무치는 그 처절한 곡소리는 제 영혼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죄책감에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제 목 근육은 단 1mm조차 움직여주지 않아 그 참혹한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붉어진 눈시울로 무언가 끊임없이 설명하고 애원했습니다. 줄리에트가 많이 아픕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줄리에트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서진의 피를 토하는 듯한 외침이 텅 빈 마당을 거칠게 울릴 때마다 저는 차라리 제 심장이 당장 멈추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수백 번도 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멀쩡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수렁으로 끌고 들어온 끔찍한 짐 덩어리라는 지독한 자기 혐오가 제 얇은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저는 좁고 어두운 한옥의 안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평생 파리에 푹신하고 높은 침대만 사용해온 저에게 얇은 장판이 깔린 차가운 방바닥은 제 등 껍데기가 통째로 벗겨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들것에서 바닥으로 몸이 뉘어지는 순간 굳어버린 척추, 뼈마디가 바닥과 직접 맞부딪히는 듯한 생경하고도 날카로운 충격에 저도 모르게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낡은 창호지 문이 닫히자 방 안의 냄새가 저를 덮쳤습니다. 오래된 메주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알 수 없는 매콤한 한약재 냄새가 아주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최고급 백화점에서 맡던 세련된 향수 냄새와 매일 아침 갓 내린 에스프레소 향기에만 익숙했던 제 연약한 후각은 이 거칠고 원초적인 냄새들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격렬한 구역질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마비된 저는 스스로 고개를 돌려 토해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명치 끝에서부터 시큼하고 뜨거운 위액이 역류해 식도를 타고 빠르게 올라왔지만 저는 굳게 닫힌 턱을 벌리지 못한 채 숨을 헐떡이며 눈동자만 미친 듯이 굴려야 했습니다. 질식할 것 같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 서진이 황급히 달려와 제 고개를 옆으로 강하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제 토사물에 기도가 막혀 그 낮고 차가운 방바닥에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진은 자신의 소매로 제 입가를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미안해 줄리에트, 방이 너무 차진. 내가 금방 아궁이에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해줄게. 조금만 참아 내 사랑.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저를 향한 미안함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천 번 그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제 굳어버린 혀는 끝내 아무런 소리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방문 밖에서는 시부모님과 소문을 듣고 몰려온 동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쯧쯧, 어쩌다 저런 흉측한 꼴로 왔대. 말도 안 통하는 서양 여자가 귀신이 씌었나. 말의 뜻은 한 글자도 알 수 없었지만 얇은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들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 그리고 혀를 끌듯 차는 소리는 철저한 이방인인 저의 비참한 처지를 뼈저리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거대한 철창에 갇혀 구경거리가 된 희귀한 동물 같은 끔찍한 수치심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문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거칠게 돌려보내고는 부모님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어머니, 우리 줄리에트 뱃속에 제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요. 서진의 목이 맨 쉰 목소리가 들려오자 방문 밖의 소음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무섭도록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의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통곡. 소리가 다시금 한옥의 차가운 겨울 공기를 예리하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그 불쌍한 핏덩이는 어쩌라고. 저는 그 곡소리를 들으며 뱃속의 작은 생명조차 이 낡은 집안의 축복이 아닌 끔찍한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잔인한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이 무용지물의 몸뚱이는 저 높고 거대한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외딴 섬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파리의 갤러리 한가운데 서서 수많은 예술가들과 유창하게 예술을 논하던 당당하고 반짝이던 줄리에트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동양의 퀴퀴한 방 안에 누워 시부모의 통곡 소리를 자장가 삼아 서서히 굳어 죽어가는 비참하고 초라한 고깃덩어리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대형 병원의 입원 절차를 밟기 위해 서진은 잠시 집을 비워야만 했습니다. 프랑스 병원의 진료 기록을 번역하고 한국의 희귀병 전문 병상을 당장 구하려면 그가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제 차가운 뺨과 이마에 수십 번도 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줄리에트 시내에 있는 큰 병원 원무과에 다녀올게. 서류 처리만 빨리 끝내면 당장 널 따뜻하고 좋은 병원으로 옮길 수 있어. 어머니가 곁에 계실 테니 절대 무서워하지 마, 알았지? 금방 올게. 사랑해 내 전구. 서진이 찢어지는 듯한 붉어진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방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저는 온 우주에 저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하고도 압도적인 패닉에 빠졌습니다. 가지마, 제발 나를 이런 낯선 지옥에 혼자 두고 가지마, 서진. 속으로 수만 번을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제 굳은 입술은 그저 미세하게 경련할 뿐. 밖으로 새어나온 소리는 바람 새는 듯한 쉰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무거운 대문 소리와 함께 점점 멀어지는 서진의 발걸음. 소리는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무참히 끊어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불길하고 규칙적으로 째깍거렸습니다.
잠시 후 창호지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형편없이 퉁퉁 부어 있었고 깊게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칠고 투박하게 갈라진 손으로 제 차가운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셨습니다. 에구 이 가엾은 것아 어쩌다 이 먼 곳까지 와서 이 고생이노. 알 수 없는 한국어의 중얼거림이었지만 그 낮고 떨리는 음성에는 깊은 탄식과 체념, 그리고 알 수 없는 서글픔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그 슬픈 눈을 도저히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아 초점 없는 시선을 애써 천장의 거미줄로 피했습니다. 이 평화롭던 시골집에 거대한 불행의 먹구름을 몰고 온 장본인으로서 저 늙은 어머니의 한 맺힌 눈물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죽기보다 더 괴로운 형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방을 나가시고 난 뒤 완벽한 어둠과 질식할 것 같은 정적이 저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얇은 장판 밑에서 올라오는 시골 방의 서늘한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마비된 폐를 거칠게 짓눌렀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마실 때마다 수천 개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가슴 안쪽을 마구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저는 헐떡이는 가쁜 호흡 속에서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제 턱 밑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탯줄을 통해 어미의 절망과 공포를 그대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아랫배 전체가 찢어질 듯 단단하게 뭉쳐오며 끔찍한 진통을 동반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맞았던 진통제 기운조차 완전히 떨어져 버린 몸은 이제 극한의 한계에 달해 제멋대로 근육이 뒤틀리고 무서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을 제어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 저는 차라리 파리의 그 차가운 대기석이 천국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멀고 험한 바다를 건너 이 말도 통하지 않는 생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을까? 아버지가 내밀었던 그 차가운 협박과 제안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다면 적어도 내 고향 땅의 푹신한 침대에서 내 아이의 심장 소리라도 들으며 조금은 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독하고도 구역질 나는 향수병이 치명적인 독약처럼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센 강의 수면 위로 눈부시게 부서지던 반짝이는 윤슬 파리 아침 거리 특유의 고소하고 달콤한 버터 냄새. 내가 사랑했던 갤러리를 따뜻하게 채우던 오렌지빛 조명. 그 모든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어제의 기억들이 지금 이 캄캄하고 낯선 시골 방구석의 짐승 같은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제 남아있는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손가락 끝 하나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진 나무 토막처럼 누워있는 저의 눈꼬리를 타고 마침내 뜨겁고 참담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얼굴 전체를 뒤덮는 그 처절한 눈물조차 스스로의 손을 들어 닦아낼 수 없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눈물이 귓바퀴를 지나 목덜미로 차갑게 흘러내려 장판 바닥을 적시는 그 비참한 감각을 오롯이 느끼며 저는 혀를 깨물고 소리 없는 짐승의 단말말을 토해냈습니다.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보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언어의 장벽보다 바깥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보다 지금 저를 가장 완벽하게 미치게 만드는 것은 이 끔찍한 절망의 늪에서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내 손의 작은 온기조차 영원히 상실해버렸다는 그 압도적인 무력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서서히 돌처럼 굳어가는 몸뚱이 안에 산채로 갇혀버린 채 아무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의 낮고 차가운 방바닥에서 철저히 혼자 버려져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흘러내리던 눈물이 귓바퀴를 타고 차가운 장판 위로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던 무서운 마비의 기운이 마침내 제 가슴팍을 넘어 호흡을 관장하는 폐부, 깊숙한 곳까지 완전히 도달해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마시려고 흉곽을 부풀리려 했지만 마비된 가슴 근육은 거대한 무쇠 덩어리에 짓눌린 것처럼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컥컥 하는 기괴하고 건조한 소리가 굳어버린 제 식도를 타고 새어나왔습니다. 산소가 차단된 폐는 미친 듯이 공기를 갈구하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제 의지로는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질식. 그것은 뼈가 부러지는 고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극한의 공포였습니다. 시야의 가장자리부터 검은 먹물이 번지듯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고막에서는 수만 마리의 매미가 우는 듯한 끔찍한 이명이 터질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무도 없는 낯선 타국의 시골 방구석에서 뱃속에 품은 제 작은 아이와 함께 숨이 막혀 죽어간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절규했지만 제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는 그저 쇳소리 같은 가쁜 숨소리만 간헐적으로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점차 불규칙해지고 마지막 의식의 끈이 툭 끊어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창호지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오셨는지 온몸에서 짙은 매캐한 연기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신 시어머니였습니다. 방바닥에 누워 창백하게 질린 채 눈자위가 뒤집히고 있는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들고 계시던 물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사기 그릇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제 의식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숨에 방바닥을 기어 제 머리맡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낡고 거친 앞치마를 찢어질 듯 움켜쥐며 제 차갑게 식어가는 뺨을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신 차려라 새아가, 눈 좀 떠봐라.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였지만 그 피를 토하는 듯한 짐승의 울부짖음에는 저와 제 뱃속의 손주를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는 처절한 본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거친 손바닥이 제 뺨을 찰싹찰싹 때릴 때마다 마비된 피부 위로 희미한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멈춰가는 제 호흡을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패닉에 빠진 듯 헉헉거리시더니 이내 결단을 내리신 듯 자신의 두 손을 마주 비벼 뜨겁게 열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따뜻해진 두 손을 제 명치와 가슴 한가운데 얹고 온 체중을 실어 미친 듯이 압박하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끄윽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막혀있던 숨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마에서 뚝뚝 떨어지는 굵은 땀방울이 제 굳은 얼굴 위로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은 채 이번에는 자신의 뜨거운 입술을 제 차가운 귀에 바짝 대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널 살릴 거다. 우리 서진이 짝을 내가 어떻게든 살려낼 거다. 버텨라. 제발 버텨. 그 투박하고 억센 시골 노인의 목소리에는 제가 프랑스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대하고도 원초적인 사랑, 즉 한국인 특유의 끈끈한 정이 맥박처럼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흉측한 병에 걸려 아들의 발목을 잡은 외국인 며느리를 원망할 법도 한데 시어머니의 눈동자에는 오직 저를 향한 처절한 연민과 헌신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차가운 프랑스 파리의 의료 시스템에 버림받고 친아버지에게마저 버려진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역만리 낯선 땅의 이름 모를 시골 마을에서 평생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오신 이 무뚝뚝한 노인이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내어 저에게 숨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 거칠고 따뜻한 손길 아래서 아주 미세하게 요동치는 제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기적처럼 한 줌의 산소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사이렌 소리가 낡은 한옥 마당을 집어삼킬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그는 근처의 가장 큰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용 특수 구급차를 통째로 섭외하여 의료진과 함께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방문을 부서져라 열고 들어온 서진은 바닥에 엎드려 제 가슴을 압박하고 있는 어머니와 창백하게 질린 저를 보고는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줄리에트. 서진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들어 제 몸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채취와 심장,
박동의 저는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졌던 공포의 끈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제 코와 입에 산소호흡기를 씌우고 굳어버린 제 팔에 굵은 정맥 주사를 꽂아 넣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마당을 빠져나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제 차가운 발끝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구급차 문이 닫힐 때까지 저를 따라오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살아야 한다,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시어머니의 그 마지막 외침이 구급차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구급차는 칠흑 같은 시골의 어둠을 찢으며 미친 듯한 속도로 도심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차체가 요동칠 때마다 뱃속의 아이가 놀란 듯 아랫배가 단단하게 뭉쳐왔지만 저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서진의 손을 부서져라 쥐고 버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급정거를 하며 문이 열렸고 저는 쏟아지는 눈부신 백색 조명 아래로 내던져졌습니다. 파리의 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진이 미리 연락을 취해둔 덕분에 대학병원의 응급의료진 10여 명이 입구에서부터 특수 침대를 대기시켜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것이 병원 복도를 미끄러져 들어가는 속도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빨랐습니다. 비키세요. 중증 신경계 마비 환자입니다. 당장 수술실 세팅하세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소리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거대한 속도감과 에너지는 저를 압도했습니다. 넉 달을 기다리라는 차가운 선고를 내렸던 파리의 그 우아하고 무심했던 병원 복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여기 한국의 의료진들은 마치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듯 제 몸을 덮고 있던 낡은 담요를 걷어내고 순식간에 저를 최첨단 검사 기계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피를 뽑고 뇌파를 측정하고 수액을 교체하는 모든 과정이 단 1분의 지체도 없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맹렬한 처절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구조받고 있다는 벅찬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MRI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진은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기다릴게. 사랑해. 내 목숨보다 더. 육중한 수술실 문이 닫히고 차가운 수술대 위로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이 낯설고 뜨거운 나라에서 저에게 내밀어준 이 수많은 구원의 손길들을 위해서라도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직전 제 뱃속의 아주 깊은 곳에서 작은 심장이 힘차게 2번 박동하는 것이 느껴졌고 그것은 제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지막 각인을 새겨주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까요? 시야를 덮고 있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삐삐하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고막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코끝에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대신 알 수 없는 은은하고 따뜻한 한약재 냄새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리자 하얀 천장과 수액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 손등 위로 묵직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덮여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릴 힘은 없었지만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제 손을 2손으로 꼭 감싸 쥔 채 병상에 엎드려 잠들어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흙투성이가 된 낡은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을 꼬박 밤을 새우셨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은 헬쑥하게 패여 있었고 제 손등을 덮은 시어머니의 뺨에서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손가락을 아주 미세하게 움찔거리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시어머니의 푹 패인 2눈이 미친 듯이 커졌고 이내 주름진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우리 며느리 눈 떴네.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는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이 제 굳어있던 뺨을 녹여내며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우리 아기 눈 떴어요. 시어머니가 복도를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치자 밖에서 밤을 새우고 있던 서진이 헝클어진 모습으로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줄리에트. 서진은 제 침대 곁으로 무너지듯 쓰러지며 제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쇄골 위로 빗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진은 제 머리칼을 쓰다듬고 제 얼굴 곳곳에 미친 듯이 입을 맞추며 오열했습니다. 살려줘서 고마워,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서진의 어깨 너머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로 끊임없이 눈물을 훔치며 저를 향해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내 어미다. 뜻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과 표정 속에 담긴 거대한 우주 같은 사랑에 저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수천 톤의 절망과 고립감이 순식간에 부서져 내리고 그 자리에 투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한 한국의 정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제 마비되었던 손끝에 미세한 전율이 일더니 기적처럼 제 스스로 서진의 등을 아주 살짝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다. 제 배 위로 서진과 시어머니의 손이 겹쳐졌고 그 손길 아래서 뱃속의 작은 생명이 안전하다는 듯 평온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병실에서 서로의 체온과 눈물만으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도 거대한 위로를 나누며 뼈를 깎는 고통을 넘어선 눈부신 안도감 속에서 한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적처럼 두 눈을 뜨고 서진 그리고 시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날. 이후 제 몸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생명의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응급 의료진들은 제 희귀 신경계 질환의 급격한 진행을 완벽하게 막아냈고 독한 서양 의학의 약물 대신 뱃속의 아이에게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 안전하고도 세밀한 맞춤형 치료법을 찾아내어 저를 밤낮으로 집중적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의 마비가 서서히 풀려가며 이성이 또렷해질수록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병실 구석에 차갑게 자리 잡은 무서운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늦은 밤 수액을 갈아주러 온 간호사가 침대 밑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간 진료비 중간 청구서를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빼곡하게 적힌 알 수 없는 한국어 의료 항목들 맨 아래에 굵은 글씨로 적힌 숫자는 한국 돈의 단위를 아직 정확히 모르는 제가 대충 세어보기에도 숨이 턱 막힐 만큼 거대하고 끔찍한 금액이었습니다. 건강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순수 외국인 신분으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을 거쳐 수많은 정밀 검사와 최첨단 로봇 치료를 받았으니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병실 한 구석을 바라보니 서진은 좁고 딱딱한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구부정하게 쪼그려 앉은 채 코피를 쏟은 휴지를 코에 둥글게 말아 틀어막고 피로에 지쳐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병실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저를 정성껏 간호하고 밤에는 근처의 거대한 물류센터로 달려가 무거운 상자를 밤새도록 나르는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푹 패인 서진의 앙상한 볼과 창백한 입술 그리고 흙먼지가 잔뜩 묻어 창이 닳아버린 낡은 운동화를 보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고 날카로운 것이 와장창 깨지는 듯한 뼈저린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피와 땀을 갉아먹는 비참한 짐 덩어리로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오른손을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내어 들어 올린 뒤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나약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마치 썩은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있는 손가락 관절들을 반대쪽 손으로 미친 듯이 꺾고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인대가 강제로 늘어나며 뼈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팔목을 타고 밀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새어나오는 짐승 같은 신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시어머니가 커다란 보온병에 직접 밤새워 다리신 약선, 죽을 가득 담아 병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저 바늘과 명주실을 좀 구해주실 수 있나요? 며칠 밤낮을 속으로 연습한 서투른 한국어 발음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탁자 위에 죽그릇을 내려놓다 말고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니, 뼈마디가 아직 얼음장처럼 차갑고 굳어 있는데 무얼 하겠다고 뾰족한 바늘을 찾는 게냐? 넌 그저 뱃속에 우리 귀한 손주 생각해서 가만히 누워 안정을 취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단호한 대답 뒤로 병실 안에는 투명한 수액이 일정한 간격으로 똑똑 떨어지는 규칙적인 기계 소리만이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굽은 허리와 바닐로 거칠게 쩍쩍 갈라진 손등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이 투박하고도 눈물겨운 한국 사람들의 조건 없는 정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프랑스 파리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극찬을 받았던 제 천재적인 예술적 재능을 이 낯선 한국 땅에서 반드시 다시 붉게 꽃 피우고야 말겠다고 말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기적처럼 살려낸 것은 한국의 뛰어난 의술과 헌신적인 가족의 사랑이었지만 앞으로 우리 가족을 짓누르는 이 지독한 가난과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제 두 손끝에 남아있는 예술가로서의 본능뿐이었습니다. 길었던 병원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퇴원하여 낡고 오래된 시골 한옥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풀기도 전에 본격적인 손가락 재활과 창작 작업에 미친 듯이 돌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읍내의 오래된 전통시장을 돌며 오일장에서 겨우 구해다 주신 싸구려 나무 자수 틀과 알록달록한 저렴한 실뭉치들이 제 앞에 작은 나무 찻상 위에 수북하게 놓였습니다. 신경마비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미세한 떨림이 남아있는 손으로 그 가느다란 쇠바늘을 단단히 쥐는 것조차 처음에는 지옥 같은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손끝의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하며 떨리는 바람에 바늘귀가 천을 정확히 찌르지 못하고 번번이 미끄러져 제 여린 손가락 살점을 깊숙이 파고들기 일쑤였습니다. 새하얀 광목천 위로 검붉은 핏방울이 수십 번도 넘게 뚝뚝 떨어져 흉측하게 얼룩졌지만 저는 피 묻은 천을 찬물에 빡빡 빨아 불에 말려가며 미련할 정도로 바늘을 결코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서진이 반창 고투성이가 된 제 손을 붙잡고 제발 하루만이라도 쉬라며 굵은 눈물로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파리의 국립미술대학에서 서양의 미술과 색채학을 깊이 전공하고 한국의 전통 자수의 매력에 빠져 수년을 미친 듯이 연구했던 저의 머릿속에는 이미 세상을 놀라게 할 완벽한 작품의 청사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칠고 투박한 한국의 광목천과 비단 조각들 위로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의 유화 그림에서나 볼 법한 오묘하고도 입체적인 파스텔 톤의 실들을 과감하게 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 자수 특유의 단조롭고 평면적인 기법을 제 방식대로 과감하게 깨부수고 빛의 굴절 각도에 따라 색이 마법처럼 변하는 듯한 서양식 입체 자수 기법을 정교하게 접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 매화꽃 한 송이를 수놓을 때도 그저 촌스러운 붉은색 실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짙고 어두운 와인색부터 속이 비칠 듯 투명한 연분홍빛까지 무려 수십 가지의 명주실을 겹겹이 층층이 쌓아 올려 꽃잎이 살아서 숨쉬는 듯한 생생한 입체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식음마저 전폐하며 바늘과 지독하게 씨름하는 동안 제 굳어있던 손가락 관절들은 과거의 완벽했던 유연성과 부드러움을 기적처럼 되찾았고 광목천 위로는 지금껏 세상 그 누구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부시고 압도적인 퓨전 자수가 그 찬란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번의 뾰족한 찔림과 저의 붉은 핏땀이 고스란히 섞인 첫 번째 홀레용 자수보와 장신구 세트 10점이 완벽하게 완성되던 날 저는 출근하려는 서진의 소매를 붙잡고 이 자수보들을 당장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한복 명장들이 모여있는 전통 한복 거리로 가져가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서진은 이런 시골에서 외국인이 만든 이름 없는 작품을 누가 거들떠보겠냐며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확신에 찬 제 간절한 눈빛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제 작품들을 품에 안은 채 첫 차를 타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몇 시간 뒤 서진이 잔뜩 긴장한 채 찾아간 곳은 대한민국 한복계에서 가장 콧대가 높고 전통의 가치를 엄격하고 까다롭게 따지기로 소문난 최고급 한복 명장의 대형 갤러리였습니다. 처음 서진이 쭈뼛거리며 낡고 허름한 천 보따리를 테이블 위에 풀어 자수 장신구들을 주섬주섬 꺼내 놓았을 때 명장과 주변에서 구경하던 부유한 상인들은 시골에 사는 외국인 며느리가 적적해서 취미 삼아 조잡하게 흉내낸 것이라며 콧방귀를 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낡은 보따리가 완전히 활짝 펼쳐지고 갤러리의 밝은 핀 조명 아래로 제 자수 작품들의 디테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갤러리 안을 채우고 있던 공기는 일순간 숨이 턱 막힐 듯 무섭도록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엄청난 자수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정말 자네의 그 젊은 서양인 아내가 직접 손으로 수놓은 것이 맞습니까? 명장은 도저히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공을 미친 듯이 크게 확장한 채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제 자수보의 결을 조심스럽게 매만지며 서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네, 제 아내가 밤마다 피가 나는 손가락을 붕대로 꽁꽁 싸매어가며 한 땀 한 땀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깎아내어 직접 수놓은 유일무이한 작품들입니다. 서진의 당당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목이 맨 대답이 갤러리에 울려 퍼지자 명장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자수보에 얼굴을 파묻고 길고 묵직한 침묵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흥분한 서진의 전화를 통해 전해들은 그 기나긴 침묵의 진짜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한국의 전통 한복과 자수, 예술에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온 최고의 장인조차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완벽한 아름다움 앞에서 본능적으로 우러나오는 경건하고도 충격적인 침묵이었습니다. 내 평생 수십 년을 실과 바늘을 만졌지만 이런 미친 듯한 색감의 조화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입체감은 내 두 눈으로 처음 봅니다. 동양의 선명한 선과 서양의 부드러운 빛이 천 위에서 완벽하게 살아 숨쉬고 있어요. 당장 이 보따리에 있는 작품들 전부 내가 부르는 게 값으로 사겠습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앞으로 자네 아내분이 밤을 새워 만드는 모든 자수 작품을 오직 우리 갤러리와 최고가로 독점 계약합시다. 넋을 잃고 있던 명장의 입에서 마침내 화산처럼 터져나온 격정적인 찬사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사업. 제안은 주변을 교만하게 둘러싸고 있던 콧대 높은 상인들을 경악하게 만들며 입을 떡 벌어지게 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외국인 병신 며느리가 굴러들어와 착한 아들 인생 다 망치고 멀쩡한 집안을 거덜내게 생겼다며 우리 가족의 등 뒤에서 혀를 차고 잔인하게 수군거리던 동네 사람들과 얄미운 친척들의 멸시는 그날의 거대한 계약 이후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혼신을 다해 만든 자수 작품들은 명장의 고급 갤러리를 통해 정식으로 세상에 화려하게 공개되자마자 SNS와 각종 유명 패션 잡지를 미친 듯이 뜨겁게 달구며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럽의 명품 브랜드에서도 콜라보레이션 제안이 들어올 정도로 주문은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액수의 돈이 매일같이 우리 부부의 낡은 통장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태산처럼 쌓여 우리 가족의 숨통을 조이던 수천만 원의 무서운 빚더미는 단 몇 주 만에 아침 햇살에 눈 녹듯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의 사랑하는 서진은 턱 밑까지 다크서클이 내려온 채 밤잠을 설쳐가며 차가운 물류창고에서 무거운 상자를 나르지 않아도 되었고 평생 흙바닥을 기어다니던 시어머니는 낡고 구멍난 앞치마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제가 최고급 비단으로 직접 지어드린 고운 한복을 입고 동네방네 환하게 웃으시며 자랑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그 콧대 높고 거만했던 대형 병원의 주치의와 피도 눈물도 없는 친아버지마저 저를 쓸모없는 시한부 병자 취급하며 쓰레기통에 내다버리듯 버렸지만 저는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이 낯선 한국 땅에서 오직 저만의 실력과 무기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통쾌하게 화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따뜻한 봄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다음 작품에 쓸 고운 비단실을 여유롭게 고르는 제 곁으로 어느새 훌쩍 부른 제 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다루듯 사랑스럽게 쓰다듬는 서진이 다가와 제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불쌍하다며 동정하고 무시했던 세상. 모든 사람들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후려치는 짜릿하고도 완벽한 역전극이 마침내 제 손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폭풍 같은 날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만들어낸 퓨전 자수 작품들은 서울의 최고급 갤러리를 넘어 전 세계 패션계의 거대한 심장부를 순식간에 강타했습니다. 파리의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 수석 디자이너들이 제 독창적인 자수 기법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배우겠다며 한국의 이름 모를 시골 마을까지 전세기를 타고 찾아오는 진풍경이 연일 벌어졌죠. 뉴욕의 화려한 5번가와 런던의 최고급 백화점. 메인 쇼윈도에는 제가 굳어있던 손가락을 찢어가며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놓은 화려한 비단보와 장신구들이 눈부시고 찬란한 핀 조명을 받으며 당당히 그 자태를 뽐내며 전시되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통장 계좌에 찍히는 숫자는 이제 제 평범한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조차 불가능할 만큼 거대한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저는 그 엄청난 부와 눈부신 성공을 오직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준 이 따뜻한 한국의 가족들을 위해 아낌없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서진의 고향 마을에 있던 외풍이 심하고 낡아 빠졌던 한옥은 최고급 전통 목재와 현대식 최첨단 난방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으리으리하고 고풍스러운 대저택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평생을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밭을 매며 흙 묻은 옷만 입고 사시던 시어머니의 굵게 마디진 거친 손에는 최고급 옥반지가 반짝였고, 서진은 더 이상 가족의 생계를 위해 늦은 밤 차가운 물류창고에서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대신 서울의 가장 번화한 중심부에 우뚝 세워진 저의 거대한 자수 갤러리를 총괄하는 멋진 대표가 되어 제 곁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축복인 뱃속의 아이가 그 모진 신경, 마비와 지독한 고통의 시간을 기적처럼 끈질기게 이겨내고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너무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서진을 꼭 닮아 칠흑처럼 검고 맑은 눈동자에 저를 닮아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이었죠. 아이를 처음 제 품에 안고 따뜻한 젖을 물리던 그 첫날, 저는 과거 완전히 돌처럼 굳어있던 손가락이 마법처럼 부드럽게 풀려 아이의 솜털 보송한 통통한 뺨을 온전히 쓰다듬을 수 있다는 그 경이로운 감각에 또다시 하염없이 벅찬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리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던 옛 동료로부터 아주 조심스럽고도 충격적인 국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를 매몰차게 병원 복도에 버려두고 떠났던 아버지의 거대한 섬유. 기업이 무리한 사업 확장과 유럽 경제의 급격한 침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생을 오직 효율과 이윤, 그리고 가문의 명예만을 위해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평생 일군 모든 막대한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말을 수화기 너머로 전해 들으며 저는 형언할 수 없는 묘하고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출국 직전에 비행기 안에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던 저를 향해 당장 뱃속의 아이를 지우고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가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며 차갑게 돌아서던 아버지의 그 서늘하고 잔인했던 푸른 눈빛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 가슴 속에는 이미 분노나 복수심 같은 차가운 감정은 단 한 줌의 먼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살려낸 시어머니의 숭고하고 거대한 사랑과 제 모든 영혼을 바쳐 이룩한 눈부신 예술적 성공은 제 영혼을 세상 그 누구보다 크고 깊게 그리고 단단하게 성장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진과 서재에 조용히 마주 앉아 늦은 밤까지 오랜 시간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진은 저의 어떤 결정이든 무조건 믿고 따르며 지지하겠다며 다정하고 굳은 살 박인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파리의 가장 유명한 거대 로펌을 통해 아버지의 회사가 가진 모든 막대한 부채를 일시불로 단번에 깨끗하게 갚아줄 수 있는 엄청난 거액의 자금을 철저히 익명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파리의 쓸쓸한 저택에 홀로 남겨진 아버지에게 한 장의 비행기 1등석 티켓과 직접 손으로 쓴 짧은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미개하다며 멸시하고 조롱했던 낯선 동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버린 당신의 짐 덩어리 딸이 과연 얼마나 눈부시게 살아남았는지 직접 오셔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시라는 짧지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몇 주 뒤 맑게 갠 인천공항의 전용 입국장 문이 천천히 열리고 훌쩍 늙어버린 아버지가 쭈뼛거리는 무거운 걸음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프랑스 사교계를 호령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고 오만했던 은발의 거만한 신사는 온데간데 없고 며칠을 꼬박밤을 새운 듯 잔뜩 주름지고 수척해진 얼굴에 초조함과 불안함이 가득한 작고 초라한 이방인 노인만이 그곳에 위태롭게 서 있었죠. 아버지는 마중을 나간 저와 서진 그리고 제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까르르 웃고 있는 천사 같은 손녀딸을 한참 만에 발견하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짐가방을 툭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먼저 천천히 다가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 차분하고 부드러운 인사에 아버지의 파란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내 딸 줄리에트가 맞느냐. 어떻게 그 무서운 불치병을 다 고치고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니며 심지어 내 파산 직전의 거대한 회사까지 단숨에 살려낼 수 있었단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쇳소리가 났고 믿을 수 없는 눈부신 현실 앞에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품에 안고 있던 사랑스러운 아이를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건네고는 눈물을 글썽이는 아버지의 그 가늘게 떨리는 두 손을 제 따뜻해진 양손으로 꼭 감싸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저를 완벽하게 고치고 다시 세상에 이토록 당당하게 세운 것은 아버지가 그토록 평생을 맹신하던 차가운 서류상의 규정이나 의학적인 확률이 아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미개하다며 그토록 멸시했던 제 남편 서진의 맹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과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와 땀을 깎아내며 밤낮으로 기도해 주신 한국 시어머니의 지독하고 끈끈한 정이었습니다. 제 확신에 찬 단호한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입을 벌린 채 허공을 바라보시더니 이내 그 초라하고 굽은 어깨를 심하게 들썩이며 평생 참았던 울음을 아이처럼 터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 줄리에트 아버지의 푹 패인 눈에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평생을 돈과 완벽한 시스템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맹신하며 내 핏줄의 고통과 가족의 따뜻함조차 철저히 외면한 끔찍한 괴물이었다. 그런 못난 아비를 절대 용서하지 마라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짐승처럼 통곡하는 아버지의 주름진 뺨 위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공항의 대리석 바닥을 검게 적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한 걸음 더 다가가 훌쩍 작아진 아버지를 깁고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이미 다 용서했어요. 아버지가 그날 병원에서 저를 버리신 덕분에 저는 이곳 한국에서 진짜 인생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뼛속 깊이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제 진심 어린 위로에 아버지는 마치 길을 잃었다가 부모를 찾은 어린아이처럼 제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며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뼈저린 후회와 끔찍한 회한을 눈물로 모두 쏟아내셨습니다. 공항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조차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아버지는 오직 자신이 버렸던 딸과 사위, 그리고 생전 처음 품어보는 아름다운 손녀의 벅찬 온기 속에서 평생 갇혀 살았던 자신의 오만하고 차가운 세계를 뜨거운 눈물로 산산조각 내어 씻어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머무는 몇 달 동안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고즈넉한 시골 대저택에서 지내며 태어나 처음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숨쉬듯 느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한마디도 통하지 않는 푸른 눈의 낯선 사돈. 어른을 위해 매일 아침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는 된장찌개와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누룽지를 정성껏 끓여내셨고 아버지는 서투른 젓가락질로 그 소박하지만 영혼을 위로하는 따뜻한 밥상을 눈물로 비우며 매일 아침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서진은 주말마다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의 아름다운 산천과 고궁을 여행하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문화적 장벽과 오해를 완벽하게 허물었고 아버지는 틈만 나면 포동포동한 손녀딸을 품에 안고 온 집안 마당을 돌아다니며 잃어버렸던 환한 웃음을 기적처럼 되찾으셨습니다. 과거의 차갑고 이기적이었던 계산적인 회장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한국의 시골. 툇마루에 걸터앉아 밭일하는 사돈과 함께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파한대소하는 정 많고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만이 남게 되었죠. 아버지는 프랑스로 영영 돌아가기 전 자신의 모든 사업을 전문 경영인에게 미련 없이 넘기고 남은 여생을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우리 대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보내겠다고 눈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낯선 땅에 와서 겪은 수많은 기적 중에서도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우며 완벽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밤이 깊어 고요해진 서재 창가에 앉아 제 곁에서 세상 모르게 평화롭게 잠든 서진과 천사 같은 딸아이의 얼굴을 벅찬 가슴으로 바라보며 지난날의 거대한 폭풍 같았던 끔찍하고도 눈부신 시간들을 조용하게 회상합니다. 한때는 화려한 파리의 조명 아래서 값비싼 샴페인을 마시던 우아하고 교만한 예술가였고 한때는 전신이 돌처럼 차갑게 굳어가며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복도에서 무의미한 번호표를 쥐고 비참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던 시한부 환자였습니다. 극한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오직 살기 위해 남편의 손을 잡고 넘어온 이 낯선 동양의 나라는 처음에는 숨이 턱턱 막힐 듯 두렵고 생경한 지옥 같았지만 결국 제 과거의 모든 껍데기를 완벽하게 부수고 저를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창조해낸 거대한 생명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효율과 얄팍한 규정만을 내세우며 사람의 생명을 서류상의 대기번호로 취급하던 차가운 서양의 합리적인 시스템은 저를 가장 필요할 때 철저히 버렸지만 계산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뼈와 살을 내어 던진 한국 특유의 무식하리만치 맹목적인 정과 사랑은 죽어가던 제 세포 하나하나를 기적처럼 숨쉬게 되살려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손끝에서 끊임없이 탄생할 화려한 비단, 자수 위에 단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얄팍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저를 살려낸 이 위대한 한국 사람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거룩한 희생, 그리고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한 땀 한 땀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새겨 넣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이영만리. 시골 바닥에 버려져 숨을 헐떡이던 절망적인 이방인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자수명장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자랑스럽고 강인한 어머니로 우뚝 서기까지 제가 온몸으로 부딪혀 겪은 이 거대하고도 찬란한 서사는 결국 사람을 진짜로 살리는 것은 완벽하고 차가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미련하리만치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제 피와 뼈에 깊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 끝없이 펼쳐질 수많은 내일의 시간 속에서도 저는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서진의 따뜻한 두 손을 마주잡고 우리 아이의 맑고 영롱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 눈부시게 기적 같은 한국에서의 삶을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눈물겹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